주시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장님이신 신동환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 마이크를 주니까 제가 정말 떨립니다.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권봉수 의장님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또 옆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 보이지 않게 굉장한 손길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렇게 와보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우리들의 과제가 과연 뭘까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이 같이 강연을 듣고 서로 토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12.3 이후에 과제가 뭘까요? 나름대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우리 국정원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과제는 많은데요. 우선 이제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권 교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가 또 중요한 것은 김건희, 그렇죠? 교사에서 구속시켜야죠. 여기까지만 해줘도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토론을 같이 하시면서 이것저것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요. 우리 또 권봉수 의장님께서 전반기 의장님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때 이제 부의장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 따뜻하고 항상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하시고 이야기거리를 충분히 도출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우리 신동환 의장님과 함께 다음 행사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는 제가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다시 우리 시간 내셔서 와주신 신동환 의장님하고 양경애 우리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교회 보면 저희가 40년 전에 38년 전에 2월 민주화 운동 하면서 정말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했던 그 시간들로 다시 소환돼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다시 정상화로 되돌아가고 일상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무너진 서민 경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는 때가 바야흐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고 또 민주주의는 진보해 왔고 국민이 언제나 주인이라는 것을 국민이 스스로 밝혀주고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지금 구리시에서도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런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조차도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여성행복센터를 대관을 해줬다가도 정치적인 이유로 대관을 불허하는 이런 정말 상식 이하의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서 올해 반드시 정권도 교체해야 되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진영이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 선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권봉수 선배님을 좋아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그런 각오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봉수 선배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권 교체 또 지방정부 교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 마음속에 해답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 선생님을 모시고 주제 발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할 생각입니다. 주최는 시의원인 저 권봉수하고 느티나무 포럼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느티나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구리시의원 권봉수 의원 후원회에서 이 행사를 계속 앞으로 치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배우고 즐기고 익히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최용주 선생님 오늘 12.3 내란이 우리의 과제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자석에 놓아드린 더 칼럼니스트에 실린 글을 한번 일찍 오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우리 강사 선생님의 프로필이 실려 있습니다. 최용주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켄터키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공직을 은퇴한 후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 과장을 맡았다. 지금은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서로 책장 덮기 역사,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행기 정의, 5.18 푸른 눈의 증인, 나의 이름은 임대훈 증이 있다. 1958년생이다. 우리 최용주 강사님 같은 최용주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은 강의입니다. 주제도 그렇고 또 제가 이런 주제를 맡아서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 강연을 수락을 하고 그 뒤로 이렇게 좀 진행된 얘기를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중앙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사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이니까 10년 됐네요. 10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원래 전공을 찾아서 사실 좀 공무원입니다. 저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국 기구이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부이사관으로 한 5년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인데 제가 무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올 때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이 여기 가도 되는 거냐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소위 말해 강조한 게 5.18 민주화운동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과제들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가 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선진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가인데 이런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붕괴를 좀 사실 다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꿈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2월 3일 날 저녁에 저는 일찍 잠을 들었는데 집사람이 저기 텔레비를 보다가 뭐 윤석열이가 무슨 비상계엄을 내렸다라고 막 이렇게 막 깨워 있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나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순간에 저는 이미 45년 전이 생각이 난 거예요. 1980년 5월 17일 밤이. 저는 그때 당시에 전남대학교에 흔히 말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라고 하는 전남대학교의 학생회 간부를 지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학술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이 딱 나고 나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체포자 명단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예비검속자 명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5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뭔가 조짐이 이상해서 알았어요. 월요일 되기 전에 뭔가 전두환이가 무슨 조치를 취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불길하더라고요. 불길해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다른 친구 집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마침 그 날짜에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당시에는 이제 요금은 이제 지금은 저 여인양이 하고 있는 정보사인데 그때는 보안사령부라고 있거든요. 우리 집으로 이제 보안사령부 군인들 하사관들이 막 총 들고 쫓아왔던가 봐요. 저는 이제 이미 갔고 어머니가 그때로 이제 충격으로 이제 힘들게 지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뭐 몇 개월 쫓겨 다니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래서 1980년 5월 10월 1일에 당시에 이제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그 5.18과 관련된 5.18이 당시는 이제 자기들 눈에서 여러분 내란이 이제 폭동이에요. 폭동인데 폭동에 관련돼서 폭동의 맨 위에 그 수계가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4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 잡혀온 사람이 450명인데 A 플러스인 거야. 제일 1등급인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는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이 보안사례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요즘 나오는 만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그 소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힘들게 지내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끝에 뭐 겨우겨우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겨우 대학도 겨우 졸업을 했고 교도소도 한 2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으니까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어요, 그죠? 저희와 같은 세대들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40여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고를 막 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제가 4년, 5년 동안 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일과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가 되고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정권이 유지가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우리가 보고서를 냈어요. 한 25번짜리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전담부터 시작해 모두 다 만났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 다 만나서 인터뷰를 물론 내가 원하는 뭐 그런 인터뷰는 빠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탈을 하고 독재를 하고자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민중들과 우리 국민들을 압살하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여기저기 막 썼더니 마치 우리 권광수 위원님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 권 의원님이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같이 우리 우리의 시민들과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또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사실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농협이라고 하는 직장을 한 그 마지막 5년 4년 반을 여기에서 보냈습니다. 여기 구리시 농협 구리시지점 농협 구리시지부 그다음에 여기 유통 시장에 있는 구리 도매시장이죠. 사실 이제 이건 제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제 일단 뭐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썰트도 이렇게 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청산과 단절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하고 달려야 되는데 과거를 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잘못된 인사는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과감히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하고는 철저히 단절해야 돼요. 철저히 단절하고 철저히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사회 발전을 이루고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과 단절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윤석열 씨가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죠? 윤석열의 12.3 내란 그 이후로부터 진행된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저런 것들은 반드시 윤석열식으로는 아니지만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거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다시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청산의 정치,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과 단절해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청산과 단절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치가한테 다 맡겨야 될 것이냐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정치를 정치가한테 맡겨놓으니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반드시 그 정치에 우리의 권리를 그쪽에 유임해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일을 감시하고 촉구하고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유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시민의 역량, citizens capacity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정치는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본 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산과 단절의 정치가 필요한데 반드시 청산과 단절의 정치를 성취하고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난 한 3개월 사이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인 기회를 안겨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적이긴 하시면서도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청산과 단절이라고 하는 그냥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역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역사예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걸 대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서 반드시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단절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그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이제 막 이게 우리 집이 그 은평구 그 은평구 타운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온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막 오다 보니까 어제 보는데 마침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을 쫙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그 측정을 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해요. 그게 디모크라시 인덱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한 170개 국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그 지표를 쭉 해가지고 딱 측정을 하면은 만점이 10점입니다. 그 10점부터 0점까지 있겠죠. 아마 0점 밑에는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0점이 만점이고 그 10점에서 8점 사이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래서 8점에서 7점 사이인가 뭐 6점 사이가 뭐 좀 불안정한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5월 20일에 이게 발표가 2024년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을 나라별로 발표한 자료를 엊그저께 발표를 한 거 전체적으로 다 알았어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가 이게 우리나라 척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완전한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계속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에 8.2도 7.8로 뚝 떨어졌어요. 그 7.8은 민주주의로나 요거는 플라워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민주주의긴 한데 약간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인 거죠. 근데 전 세계 17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 요때 요거는 윤석열 정부 바로 들어서기 직전인데 그때 8.2까지 올라가서 세계 19위였어요. 작년까지만 세계 22위였는데 지금 32위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 놓고 이거 떨어진 원인이 뭔지를 내가 언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렇게 올려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서둘러 해제하면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딱 다음 페이지가 되겠다. 얼마나 창피해 이게. 대한민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민주적으로 엄청나게 성숙된 나라인 거잖아요. 우리가 1987년에 집선제를 쟁취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게 발전을 해왔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이에요.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어마어마한 이 나라가 32등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딱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다운표시자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세계 각국이 우리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취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를 명료하게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2월 13일에 비상계엄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은 소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비상대권입니다.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이 된 대통령의 고유의 권리이긴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재정부 시기에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11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이번 걸 빼고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게 45년 전입니다. 46년, 45년 전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뺀 지역까지 되어 있다가 그 뒤로 1980년 5월 17일 잔영을 위해서 전국으로 확대됐죠. 그러나 뭐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주사태라고 하는 게 발생했어요. 광주사태 때 이거 하나 때문에 광주와 광주 그 인근에서 열흘 동안에 166명이 죽고 85명이 지금도 못 찾은 거예요. 강제 실종된 거예요. 부상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113명이에요. 부상을 당한 사람이 2,600명이에요. 끌려간 사람이 2,700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5월 17일에 난 이 사태. 이게 5.18 민주화운동 22일날 당시에 21일날 저기라고. 우리는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이는 이제 상처도 다 치유됐다고 상처가 치유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당사자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발생된 거예요. 제 처가 5.18 때 제 아버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일은 좀 비상식적이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사실은 그 뒤로도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 소위 6월항쟁 시절에 전두환이가 1987년 5월 14일에 비상계엄하고 군대 동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동원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알고 미국 대사가 릴리 대사가 내가 릴리 대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 쫓아가가지고 이러면은 모든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엄포를 놔가지고 오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겠어요? 5.18에 대한 기억들이 미국에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당시 5.18에 나서 군대 동원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미국이 시켜가지고 뭐 군대를 동원을 했니 어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작전 통제권은
미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결세를 반대하고 87년에 만약에 전두환이가 비상계엄에 군대 동원했다면 그 7년 전 사태가 고스란히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한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2017년에도 박근혜 때도 계엄하려고 계획 세우다가 들통나가지고 그때 당시 김원호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런 할 수가 없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발생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냥 뭐 애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곰곰이 좀 이 사건의 성격을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친일 쿠데타예요. 쿠데타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군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민간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쿠데타거든요. 그게 반란인 거죠, 반란. 군사 반란. 쿠데타가 무슨 군사 반란이니까. 근데 그건 뭐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가 그랬지만은 이번 비상계엄은 민간인이 군인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죠? 민간인 윤석열이는 부대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요번에 군부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대통령이 문민정부 출신은 민간인 대통령이에요. 민간인 대통령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는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계엄 안 맞으면 그거는 비상계엄이나 다른 저희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친일 쿠데타의 소위 오토 코프라고 해서 이걸 뭐 친일 쿠데타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자기 쿠데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정치적인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 등 헌법기관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정권 군사 쿠데타로 1960년 군사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1972년 10월 17일에 일으킨 비상계엄 친일 쿠데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친일 쿠데타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연구들이나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1946년부터 200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몇 건 정도의 친일 쿠데타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최근은 그걸 쿠데타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2021년에 자기들 자기들 세력들 쑤셔가지고 의회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2월 16일, 2021년 2월 16일. 그것도 원래 저기도 그 사람도 선거에 떨어지니까 부정선거라고 난리 법석하다가 안 되니까 정권 보문 밀려주기 싫어가지고 민간인 동원해가지고 한 거라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980년 이후에 OECD 국가에서는 처음이에요. 군대를 동원한 거죠. 군대를 동원 처음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어떻게 그 보통선거에 의해서 뽑힌 민간인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에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인 반대파를 억압을 하고 민간인을 체포하고 척결하고 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상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막 심각해가지고 본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때 MIT라고 미국에서 가장 전문할 만한 신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제가 요거는 그 다음 날인가 12월 6일인가 거기 사설에 보이니까 이거 이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국가적인 하나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누가 상상했겠느냐.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들도 정신을 못 잡아서 저기가 해는 못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의 어떤 흐름, 정상적인 어떤 뭐 이런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벌어있는데 어제만 해도 자기는 다 이게 무슨 합법적인 행위라면서요. 겉으로 합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합법적인가? 가만히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머리 복잡하게 굴릴 거 없어요. 개업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헌법 77조하고 비상계엄 발동 개헌법 2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정해져 보면 국민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이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비상계엄 헌법 77조 1항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 뭐냐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라서 병력으로 군사상 피해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안녕할 때 법률이 정합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요. 이거는 전시 사변이 아니잖아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질서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딱 들이더라도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으로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국가는 문란한 행위인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개헌법 2조에 보면 뭐라고 써지 똑같이 헌법에 되어 있는데 행정 및 사법기능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빠져 있는 거 보죠. 입법이에요. 비상계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법 기능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면 개헌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을 발표해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능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법 기능을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항하고 정지시키려고 막 들어온 거잖아요. 군인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들어왔다는데 그때 당시에 그가 무슨 무질서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무질서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지. 요것만 이 잣대만 딱 들여대면은 비상계엄으로서의 발표 요건을 법률적으로, 실증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데? 그건 국헌문란을 하기 위해서는 내라는 거예요. 내란. 내란은 우리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내란의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그 행위를 내란이라고 해요. 국헌문란은 뭐냐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 또는 전복행위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내란이에요. 국회에 들어간 것은 내란이에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가서 침탈하고 서버를 사진 찍고 꺼내오려 한 것은 내란이에요. 뭐 쉬워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수가 한 2달 넘게 하고 있는 것은 요 시기를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부터 이미 다 내란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건데. 전두환이 1980년 5월 17일에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 얘가 내란인 행위는 뭐냐면 거기에 포고령회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인 거예요. 비상계엄 하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아니하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80년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비롯한 신군부 집단의 행위들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당시에 1980년 5월 17일에 발표된 개헌포고령 15, 이 개헌포고령 15가 12월 3일에 발표된 개헌포고령 1호하고 똑같아.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김영행이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갖다 베꼈다. 이거 왜 베껴요? 이것 때문에 내란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정치활동 중지하면 정치 목적이고 옥내 시위는 시위를 일체 금한다. 이것을 당시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이루어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5.18 재판에서 5.18에서 이루어진 광주에서 이루어진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내란임을 보여주는 이 증거예요. 이걸 갖다 그대로 베꼈어요. 그걸 멍청하게. 그럼 내란인 거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45년 전 한 세대 이상이 흘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숙을 했어요. 성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고요.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이념적 구조가 대단히 허술하다. 글쎄요, 허술하다라기보다는 모든 나라나 이런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우리 사회 내부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 자체에서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여전히 취약해요. 이 취약한 것은 이제 취약하지 않도록 발전시키고 치유해야죠. 그러려면 이 취약한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싫어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성찰을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 한 네 가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1987년에 우리가 무려 박정희 정권이 18년 이어지고 전두환 정권이 7년 이어지고 물론 노태우 정권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성독재예요. 하지만 이렇게 군사정권이 끝난 지가 거의 한 4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에 대한 퇴행적인 향수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건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구의 동생은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식의 개발이 우리나라 같은 당시에 식민지 경험을 겪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박정희식의 개발 경제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의견들도 있고 나도 일부 동의해요. 그러나 박정희가 독재자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공각화는 분명히 하고 가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박정희를 거의 무슨 국부의 우상처럼 숭상하고 있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큰 가부장주의가 있어요. 권위주의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서열로 매기고 나이로 매기고 뭘로 매기고 이런 것들이 학번으로 막 줘지고 이런 것들, 이런 사회, 이런 가부장주의 사회에 완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어요. 시대착오 반공주의. 지금 공산주의가 멸망한 지 언젠데 공산주의는 이미 40년 멸망.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요. 중공도 공산주의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폐기한 지 오래됐어요.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지. 북한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오래전에 폐기하고 주체사상으로 바꾼 지 오래됐어요.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 공산주의라는 나라라고 자기가 스스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남아있는 데가 쿠바 한 군데 있어요. 공산주의는 정치 이념으로서 경제 이념으로서 이미 도태됐어요. 그 누구도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우리나라만 빼놓고. 왜 북한 때문에 그런 거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종북좌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북좌파란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 줄 아세요?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그 군인들 텔레비에 나온 거 보셨어요?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2m 65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이런 것을 추정하는 무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떠안아야 돼. 우리의 격차, 우리 민족이지. 우리가 추정해야 돼. 그 인형을 추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마 어디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 정신 나간 놈들이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전개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정치 인형을 빠뜨리고 북한이 어제 보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다고 야당이 저기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이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이념을 좋아하는 몇몇 독재자들 빼놓고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는 얘기가 아마 입에 뻘구나. 어제 윤석열이가
그 최후변론 뭐 60몇 번 하는데 간첩이라는 얘기가 24번 나왔어요. 우리가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왜 없겠습니까? 북한에도 우리 간첩이 있는데 당연히 있죠. 그런데 간첩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디 가서 만화책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어느 한 정치 집단이 뭉치려면 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혐오스러운 집단이 북한 추종하는 집단이에요. 가장 혐오스러운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이에요.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들의 기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주자 집단,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엊그저께 독일에서 독일 그 구부다 정당이 AfD라고 해서 독일을 위한 대한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구부 정당인데 이민 정책을 모두 차지했는데 여기도 제2 정당이 됐거든요. 그것들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쪽으로 갖다 떠밀고 우리를 결속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팽팽히 나와있는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영남 출신들, 강남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이런 것들이 보선, 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게 지금 막 표출되고 있어요. 지금 막 광화문에 여의도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뭐냐면 군의 정치개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군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군의 탈정치화예요. 군은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 안 돼.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큰일 나. 왜? 우리가 겪었잖아요. 군은 국가가 허락하는 제도적인 폭력기구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게 군은 무서운 데라고. 무서운 기구인데 이 무서운 기구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치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박정희도 겪고 전두환도 겪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남미도 겪고 아프리카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히 또 독재 정권을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다시 재탄생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탈정치화예요. 우리는 이게 다 됐다고 봤어요. 다 됐다고 봤어. 왜냐하면 1993년도에 김영삼이가 하나의 전두환 신군을 하나에 해체하고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5.18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에 신군무 인사들이 재판을 해부되고 뭐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 끝난 걸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수도경비사령부, 보안사, 지금 정보사, 그 다음에 공수부대, 특선사 다 개입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는데 수년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공수특위 단장에 나와가지고 김병지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날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난 거짓말은 금방 알았어. 나 그 사람 만나본 적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렇게 그날 알 수가 있어요? 최고 책임자가.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그 전에 자기가 그것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미 정보를 다 알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나 차마 말을 못한 거지. 왜냐하면 나의 입시도 곤란해지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능도 안 쓰고 그랬지만은 그날 알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알아가고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 사회를 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수익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 군에 대한 향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 마련하고 박근혜 때 얼마나 막 꾸고 다니면서 해보려면 되는데 이제 더 저기 온 게 이제 광화문이나 무슨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나가는 이런 세력들이 그냥 노인네들 일당 받고 나가는 노인네들로 하는데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요. 자체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념을 아주 계속 학습을 받고 저기로 해서 거의 종교적인 수준에서의 그 신념으로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 가면 운동권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이쪽에 무슨 니몰리안 행진곡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쪽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막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일사불란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사람들 말이야 이제 한 일 없으니까 탁골공에 있다가 뭐 일당 5만 원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에 저기 아에서 여의도나 이런 데서 대목 못 오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념.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헛소리가 이거 거짓말이 있어요. 헛소리는 뭐냐면 나는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불시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광화문과 이런 사람이 모인 사람들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막 부정선거 심지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막 중공이 개입을 했다고 막 난리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저기 되면 극단적으로 폭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봤어요. 그거 저기 서부지방 상태에서 이게 이들만의 폭력화, 이들만의 그 자기로 그 급진화로 그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 정치 세력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제 합작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도 정치권은 결국 여기 가서 왜냐면 자기 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상현이 정광훈이한테 저기 하는 것처럼 보세요. 왜? 이래야만 자기가 자기가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기 뭐 자기가 어떤 제도 정치권들이 다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뭔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과관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고 막 이 사람 청림 사람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90명의 북한군이 왔다 어쩌다 막 이런 막 얘기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저 전두환 그 저기 재판에 나오고 있는 변호인 중에 하나를 내가 몇몇을 알아요. 그 사람 서울대 법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까지 딴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있었던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저 최 박사님 무슨 왜 그랬더니 최 박사님은 미국에 달나라에 갔다가 믿으세요 그러고. 그리고 최 박사님 지금 저 코로나 백신 맞았어. 나이 사람은 거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 또 미세하게 무슨 집어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서울대 법대 나온 변호사하고 유명한 그 변호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아마 막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멍청하게 너는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 말이 막 책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는 이런 거 자기가 배운 무슨 지식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기도 똑같은 거예요. 저기 윤석열 씨도 똑같은 계속 저녁에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튜브 보고 막 그거 보니까 이미 다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그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을 출판하는 데에서 올해의 뭐 영어를 뽑아요. 그런데 그 올해의 영어 뭐냐 브레인 낫이었어요. 그 뭐냐 뇌썩음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믿는 거예요. 윤석열 씨도 아마 그건 사실 지금 윤석열 씨가 어저께 했던 그 최후 변론은 아마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신념이에요. 신념이 정치화되고 저기 권력을 가져가요. 그게 뭐가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신념이 정치화가 되면은 잘못된 신념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정치화 저기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파시즘이에요.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다 하고 적은 거예요. 히틀러는 유태인이 자기 나라 망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60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무솔리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파시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저는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폭력화된 길거리 집단의 극우와 그다음에 이 제도 정치권의 어떤 이 사람들의 극우와가 딱 맞아서 떨어지면 파시즘은 이제 적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저 북한이었거든. 이제 북한은 안 먹혀야 뭐 누구예요? 중국을 만들잖아요. 중국만 막 중국 사람 뭐 무슨 성씨가 중국 사람 뭐 국회의원 중에 성씨가 중국 사람 막 이거 자꾸나
북극산 만드는 거기다 안 먹혀 못 만들겠어요?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타협을 가요 이제 봐요. 그 미국이 그러죠. 그거 안 먹히면 뭐해? 동성애자들 잡는다. 안 먹히면 여성 잡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혐오 집단을 만드는 거야. 혐오 집단. 그게 파시즘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글에도 써놨지만 탄핵 인용되고 재판 내란 혐의로 아마 해서 다 불구속 기소 바뀔 겁니다. 바뀌죠.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뀔 겁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12.3 내란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면서 사회가 딱 거의 뭐 분열의 양상으로 이렇게 추락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당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되 그들처럼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뿌리 뽑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방식은 반드시 민주주의여야 돼요. 체코의 당시에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공산주의가 멸망한 체코가 이제 공산주의 멸망하면서 민주주의로 가면서 당시에 그 체코의 대통령이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당시에 공산주의 그 세력 안에서 자기들을 핍박했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거예요. 막 전부 처단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는 하되 그들과 절대 달라요. 네 가지입니다. 사법적인 실현하고 인적 쇄신하고 법제도 개혁하고 기업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 우리는 경험했어요. 내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아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이요 5명밖에 안 돼요. 5명밖에. 현장에서 이러한 그 가혹하게 발표하고 이제 광주 시민들을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위에서 지령 내린 사람 몇 사람만 5명만 됐는데 그 사람도 2년 후에 전부 사면되어가지고 다 자유인 됐어요. 5.18 당시에 광주에서 발포의 최전선에서 떴던 24단의 61대대에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요 국방부 장관까지 됐어요. 김영삼 정부 아래서 다 무슨 해외 대사로 나가고 참 됐어요. 지금 이 12.3 내란 때 참여했던 이 장성들은 당시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초급 장교들이었어요. 그들한테 뭘 배웠겠어요? 이 광화문에 나가면 아주 제대한 늙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베테랑 모자 쓰고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부 광주에 파견됐던 사람들. 왜? 그래야만 자기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옳았잖아요. 옳으면 지금 나가서 광화문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행위가 옳았다라고 외쳐야죠. 이것이 안 됐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다시 대풀다. 요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뭐 정처단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비상경 요거에 관련된 사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과 동조한 사람들, 이것을 보고 방관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눈 감은 사람들, 이걸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동조자예요. 부작위의 혐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와서 무슨 뭐 여기저기 자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쩌든 간에 당시에 이 내란 사태에서 자기들이 했던 행위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행위들, 해서는 안 되는데 한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고 그거는 사법적인 정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숙정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숙정 작업은 숙정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뭐 북한에서 숙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요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35만 명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 35만 명을 처단했어요. 이런 것들 이거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게 했었던 이 법적인 제도적인 여기에 대한 개혁들 반드시 필요해요. 헌법과 개혁법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 개헌법 지금 현재 개헌법은 제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하면서 마지막 보고서에 전 대정부 공고안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그 개헌은 좀 더 그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돼요. 전시와 준전시도 한정해야 돼요. 그 이외의 국가의 비상사태 요말 떼야 돼. 왜? 그 이외의 국가 비상사태는 코에 걸면 코골이고 비에 걸면 코에 걸면 귀걸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준전시, 준전시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또는로 하면 안 돼요. 전시 또는 준전시에로 하고 밑에 다 삭제해야 돼요. 군의 정치 개입과 군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무력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으로 반드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낸 국가 보고서에 아주 촘촘히 써놨고 아마도 국회에서도 아마 다음 달쯤에 공청회가 하는데 저한테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들에서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들 반드시 마련해줘야 돼요. 소위 시민은 정치의 개체가 아니에요. 정치 주체인데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그렇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다 바쁘잖아요. 맡겨놓기 때문에 권봉수 의원님한테 맡겨놓은 거잖아요. 유임하신 거예요. 유임. 내 유임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저기들 끊임없이 감시하고 피드백을 받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방의회든 국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시민이 정치를 감독, 감시, 평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민 공론장은 제도화가 반드시 마련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돼야 돼요. 기억되지 아니하면 잊혀져 버립니다. 잊혀져 버리면 그 과거는 아무런 교훈을 남기지 않아요. 지금 사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당대와 후대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요거에 12.3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반드시 설치를 해서 여기서 나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법제도적인 처벌 과정,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재벌 방지를 위한 대책들은 우리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식 보고서를 반드시 내놓고 이 공식 보고서에 시민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국가 공동체의 총체적인 합의의 사물로 제시를 하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모든 과거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교육하고 전승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없어요. 5.18의 기억, 4.19의 기억, 1987년 6월항쟁의 기억들은 이슈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록해놓고 우리 공부를 같이 하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들은 반드시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지켜준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망각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들은 지금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옵니다. 폭파시켜버린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이런 말을 중인 환식이 하고 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이 나라가 지금 기본이 안 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윤석열의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땅 밑에 있다가 그 위로 푹 올라오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일종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이 피노체트 효과라고 그래요. 피노체트가 누군지 아세요? 칠레의 독재자예요. 이거는 전대 미문의 독재자인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이제 그 재임을 했는데 이 사이에 칠레에서 무려 3천 명이 죽고 6만 명이 구금당하고 20만 명이 해외로 망명하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1990년도에 민주주의를 전용하긴 했어요. 예, 피노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투표에 져가지고 할 수 없이 권력을 형식적으로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막구해서 권력 행사를 다 한 거죠. 해놓고도 군 통수권도 가지고 종신상원의원도 이렇게 직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칠레가 1990년도에 보통선거에 의해서 민간으로 민정으로 이양이 되고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됐는데 여전히 이 피노체트라는 사람은 마크에서 다 저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피노체트와 그 피노체트에 추종하던 군부 세력들은 197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89년 17도 독재기관 동안에 행해졌던 수많이 많은 유권유린 이 집단화살 행위로부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최소한 1998년까지. 처벌할 수가 없어.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도 딱 못 박아놔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한다고 법도 만들어 놓고 헌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면할 수가 없었는데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끙끙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998년도에 자기가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영국 병원으로 갔어요. 영국 병원으로 딱 가서 영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경찰이 이 사람 체포해버린 거예요. 일단은 피노체트는 자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갔잖아요. 영토 바깥으로 나간 거야. 주권이 없어진 거지. 딱 나갔는데 갑자기 영국 경찰이 체포했는데 그 영국 경찰이 체포한 적이 뭐냐면은 칠레의 망명자들이 스페인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스페인 법원에 이 피노체트를 고발한 거예요. 반인도적 혐의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했는데 칠레 법원에 잡아놓고 이 사람은 우리가 해도 이 사람 지금 칠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갔다는 사실이 몰래 갔는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알려지니까 칠레 법원이 체포영장을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영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 체포해 주시라고 그 딱 영국 정부에 되니까 영국 정부가 딱 받아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요렇게 뜯어보니까 체포할 이유가 많아요. 첫째,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 권한에 범위가 없어. 그 국제 범죄는 어느 나라나 누구나 다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 국제 범죄의 대표적인 반인도적 범죄하고 해적 범죄하고 그다음에 상패권 특허 범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할 수가 있어요.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엘리오트 때문에 이렇게 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사법제로서 이 반인도적인 범죄, 인간을 반인도적으로 살인하고 납치하고 고문한 범죄, 이것은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법원도 이 사람을 고소해서 고발해서 체포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국 내 영토에 있으면 안 되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스페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딱 발의하니까 영국 법원이 가능하네 하고 체포해갖고 1년 동안 구금을 해버렸어요. 구금을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직 자기 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영국 법원에 체포되어버리니까 주권의 문제도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의 체포 때문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재판하면은 이 사람의 범죄를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즉 그 역할을 국제사회가 한 거예요. 영국 정부가 피노체트는 비록 칠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인류가 양심으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범죄를 이것을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국 법원도 이 사람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칠레 법원도 이 재판에 대해서 유니버설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잡아가지고 스페인을 보내자라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이제 칠레하고 영국 사이에 이제 외교 분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잡기는 했는데 이 사람 그만하니까 몸도 많이 아프고 치매도 있고 해서
칠레는 안 보내고 그냥 아니 저기 스페인으로 안 보내고 그 자국인 칠레로 송환한다고 이렇게 해서 송환시켰어요. 송환은 그게 2020년 3월 1일에 3월 3일에 칠레로 송환이 됐는데 칠레에 송환이 돼서 오니까 칠레 정부가 어떻게 했어? 이 사람 국제사회가 이 사람 범죄자를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처벌해야겠다고 했고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온통 여기에 관심을 쏟으니까 칠레에 있었던 무슨 그 피해자 단체, 무슨 시민사회, 유가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에게 고발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칠레 정부가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 체포하고 기소했어요. 700가지 범죄 혐의로. 그게 2000년 8월 달에요. 그래가지고 가택연금에 있다가 2006년에 재판받다가 심장만비로 병원에 죽었어요. 즉 칠레가 이 사람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 사람의 유죄를 확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과 관련이 됐던 모든 그 밑에 있던 당시에 무슨 정보부장 무슨 뭐 당시에 무슨 육군사령관 이런 인권 찬탈 행위를 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무려 451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전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칠레 사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1990년도에 형식적으로는 그 민주화가 됐으나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피노체트가 체포에 의해서 그 뒤로부터 당시에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이루어졌었던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생기고 그 처벌에 대한 그 명분이 생기고 실제로 처벌을 하고 그러면 그 요건데 청산의 정치를 한 거지. 그죠? 민주적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서 칠레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피노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피노체트 효과. 이제 우리도 이 피노체트 효과에 버금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나는 그걸 윤석열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윤석열 효과.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전두환 신구무 재판에서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효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죠? 다 5.18과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지휘관도 처벌하지 못했고 5.18 당시에 160명이나 되는 민간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처벌된 사람은 5명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다 사면됐다는 거죠. 전두환 효과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두환 효과의 한계가 결국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요건데 전두환 시절에 신군무 시절의 5.18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배우지를 못한 거죠. 배우지를 못한 거죠. 전두환 효과의 한계. 전두환 효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석열 효과가 드디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인용돼야 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되고 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부터 시작하고 김영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실제로 참여했었던 10월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상상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은 전부 처벌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저기하고 윤석열이하고 가장 친하다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전 감사원장이 엊그제 그 얘기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60년대로 돌아간다고. 오직 자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네. 반드시 청산해요. 이게 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놔둬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더 심하게 우리 도저히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미에서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 지금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는 더 심해. 우리는 왜? 우리는 분단 상황에다가 우리는 독재를 경험을 했고 이런 거잖아요.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제까지 피와 땀으로 얻어왔었던 우리의 현재 민주주의를 제가 맨 처음에 있었던 이 민주주의 저기가 아마도
아마도 이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저기가 돼서 이거는 정리해야 되고 그 정리의 방식은 이제까지 했었던 섣부른 화해와 이제까지 해서 섣부른 그런 그 저기 이런 그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에 기대기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로 내려가기 전에 북한이 이 정도에 있고 소말리아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이끌었었던 민주주의를 다음에는 반드시 8.5에서 9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한 전 단계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모순된 것들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누가 할 것이냐가 있어요, 그죠? 간단해요. 이런 정상과 단절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예상하는 사람 대통령 뽑으면 돼요. 앞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피땀 흘리게 어려웠었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다시 무너지게 될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는 마치 꿈과 같은 세월도 우리가 마치 초현실적인 어떤 거 마치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저기 기회라고 정치적인 기회라고 보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데요. 꼭 필요한 주제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를 요약 잘해주신 우리 최영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 마당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라도 조금 더 얘기를 더 해주시고 또는 강사님께 이제 제가 시간을 사실은 너무 짧게 드렸잖아요. 한 50분, 1시간 정도밖에 드리지를 못해서 축약해서 말씀 전하다 보니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잠깐 드려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책보고님, 책보고님은 제가 저 다른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책과 관련된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로 명함 주고받고 해서 연락드렸더니 오늘 오셨거든요. 네. 앉아서. 네 거기서 그냥 마이크 서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고대 중세사 복원에 관련된 주제로 유튜브랑 책을 출간하고 있는 약 9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책보고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12.3 내란 사태로
저도 이제 전국에 많이 영상이나 발언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많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이제 분열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발이 가능하지 않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별로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품돈을 가지고 조직화돼서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연루돼 있고요. 또 국민의힘당이 이제 와야 되기 전에 이제 취하게 발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의 반격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권봉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론을 형성해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를 목격하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반 다른 분들이 동조하지 못하게 외치는 거고 방관하지 않는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명령 지침이 방관하지 말고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을 보면 좀 강하게 좀 외치는 게 어떤가. 이번 계엄이 굉장히 위법한 계엄이었고 잘못되었고 제2의 5.18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끔찍한 계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방관하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국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올 때는 이 계엄 자체가 누구나 다 이렇게 위협하고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력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교회에서도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발언들도 많이 해요. 여기는 지금 기장인 것 같은데, 그죠? 국민교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발언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해요. 괜히 발언을 하셨다가 혹시 교인들이 떠서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도 좀 반대분들한테 좀 부딪혀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방관하는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 행동 지침은 이제 민주당 파출소도 만들어서 지금 심호도 해놨는데 진짜로 방관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조직화를, 더 강한 조직화를 통해서 이 엄벌에 처해야지만 재발이 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 지금 이번 윤석열의 12.3 내란도 이거 보면 이게 시작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김대중 정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를 김대중 정권에서 풀어줬단 말이죠. 이게 원래 지금 17년형이죠. 무기징역에서 17년형으로 전두환이 바뀌었는데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내란 선동 세력이 더 용기를 얻지 않았나. 그러니까 섣부른 관용이 재발을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 지금 수많은 지금 적폐 세력들이, 이 반민족 세력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선동을 하고 날뛰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지금 심각한 사태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 혼자만 잡혀가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은 강하게 좀 뭉쳐서 다시 재발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책부부님께서는 강사님께 강의와 관련해서 뭔가 좀 부연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늘 청자로 듣고 있는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해야 된다. 특히나 저와 같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청산 작업에 있어서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더 필요하시면 예, 저 뒤에 우리 우리 온라인상으로 제가 저 SNS로 저 문자 보내드리고 신청했는데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장경태 의원님하고 동명이십니다. 네, 저는 가평 사람이고요. 구시민이 아닙니다. 희망위원회 함께 제가 조언을 얻다 보니까 여기를 좀 알게 됐는데 저는 어떤 대안이 있을 줄 알고 왔어요.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라는 것이 좀 주된 토론이 됐었으면 생각했는데 좀 아쉽고요. 앞으로도 그런 가정을 얘기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이 아픔을 우리가 끊어내야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이 또한 강사님께 드리는 얘기라기보다는 저 주최한 저한테 하시는 주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얘기 들었고 이제 결국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결과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어떤 절차들은 그대로 진행될 테고 오늘 저희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 상에 그냥 놔두고 볼 것인가 아까 우리 책보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시민사회는 또는 또 정치권은 또 저희처럼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였고 우리 장경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실천 가능한 대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또 한번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행사하면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최, 주관, 후원 다 이렇게 그냥 시작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의전 절차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시의원 활동을 하면 시에서 행사할 때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포함해서 축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소개하는데 제가 전부 생략을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오늘 이야기 마당에 주는 일단은 오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순서를 뒤집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이크 들은 김에 한두 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사 주관은 느티나무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권봉수와 함께 시의 정책 전반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제 임기 출발하면서 2020년 7월부터 쭉 활동을 21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신 최상섭 위원장님 오늘 행사를 다 주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마무리 발언 겸 또 이렇게 인사말 겸 해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또 강연을 위해서 멀리 와주신 우리 최영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여기는 지금 행사 때문에 나가셨는데 항상 제가 VC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자리를 좋은데 이렇게 해주셨네요. 참 감사드리고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주최하려면은 재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제가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 후원회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주셨고 그렇게 모아주신 정치 자금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현재 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해동 회장님께서 같이 하셨는데요. 작년 후원회 조직하자마자 처음
후원의 통장에 33만 3,333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쭉 먹고 힘내라고. 그리고 이제 작년 그 덕분에 작년에 후원회 조직하자마자 딱 2주 만에 후원금 한도인 3천만 원을 한 150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후원회 한도를 채우고 어제 작년에 후원회를 닫고 올해 1월 4일자로 일단 후원회를 다시 계좌를 열었더니 또 33,333원을 33만 3,333원을 넣어주시면서 3으로 또 인사 먹고 이렇게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후원하는 행사 때마다 오셔서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말씀. 아이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산삼 6뿌리 가지고 7뿌리를 막 하나 되는데 이게 그 경제가 살아야만이 산삼이 6뿌리가 4뿌리, 3뿌리로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까 내용 중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도 좀 힘 있는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양반이 양반대로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결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목도 보면은 청산과 단절의 정치가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딱 나오는 건 단절이라는 뜻에서 좀 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단절과 응징의 정치가 필요하다. 응징이라서는 너무나 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말랑말랑하게 한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응징할 땐 응징을 해야 됩니다. 때릴 땐 때리고 눈깔 찌를 땐 눈깔 찌르고 이번에는 윤석열의 진눈깔 지가 콱 찌려서 오징어 먹물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은 12.3은 참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히 자폭하는 수준으로 다 생각하고 빨리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내서 새로운 세계로 다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이해동 후원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3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150분이 모아주셨어요. 그랬더니 평균 1인당 한 20만 원쯤 모을꼴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해 저한테 다시 계좌 오픈하면서 미션이 뭐냐면은 10,000원씩 3,000명한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풀뿌리 지방 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10,000원씩이라도 내가 투자해서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올해는 150명이 아니라 1,500명, 1,000명, 3,000명까지 그렇게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주변에 10,000원씩 도와주실 정치인 거목들을 도와주실 10,000원씩 도와주실 수많은 시민들을 부탁드릴 때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감사드린 것은 저 뒤에 카메라 보이시죠?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방송 하고 있는 우리 NWS 내 방송에서 현재 이 강연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해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 따로 저희가 뭐 주최 측에서 녹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최용주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 NWS 방송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여기저기 우리 송영한 메타TV 뉴스의 송영한 국장께서도 오늘 이 텍스트로 오늘 행사를 정리해서 보도해 주시고자 일부러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다른 뭐 마무리 발언에 꼭 오늘 내가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분 정도는 제가 더 드릴 수 있는데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광고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장소와 관련된 우여곡절 끝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77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노쇼 하신 분이 또 계셨고 그만큼 노쇼한 부분들을
또 예고 없이 사전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채워주셔서 거의 그 정도, 한 70에서 80점 정도가 오늘 참석을 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입니다. 3월 달에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웠다면 3월 달에는 조금 더 가벼운 소프트한 주제로 우리 그 제주도에서 그 책도 쓰시고 제주의 어떤 그 유산을 안내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의 붓꽃 선트 형태로 우리 제주를 느끼면서 인생의 뭐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때는 내란이란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백경영 부리시장께서 저 장소 사용을 허가하신다면 조금 더 주차도 편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여성행복센터 쪽에 장소를 얻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 좀 지났습니다. 아마 아까 떡 준비된 여러분들 제가 선거법 때문에 떡을 드리면 그래서 장식비도 다 걷었고요. 그래서 그 선거법과 전혀 음식물 제공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걸로 혹시 이제 식사는 안 되셨을 듯 싶어서 요 행사장 나가셔서 큰 길가에서 오른쪽으로 좀 꺾으시면은 전주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각자 더치페이 하는 거니까 전혀 선거법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미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 최영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 경험 또 개인적 각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국밥도 드시고 뭐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게 준비되어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곧 3월인데요. 3월에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런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꼭 내려져서 아까 우리 최영수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저렇게 응징하고 청산하고 단절할 수 있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일, 그게 우선은 가장 급한 일 아니겠나 하고 결론 내린 만큼 그렇게 정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런 짓 하지 않을 그런 대통령을 뽑아내는 일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와주셔서 같이 강의 듣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최영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무례하게 그래도 펑크내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오셔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못다한 얘기는 뒤풀이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